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민족 통일론 강좌 2의 4 인간주권론 서문 1의 4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주권론의 저자인 한상윤 목사입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릴 소식은 제가 어저께 12월 9일 날 성균관대 철학 박사 학위 논문 본심에서 일단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통과란 어제 본심으로 그냥 박사학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지정한 시일까지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그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합격은 시켜주었지만 수정사항이 만족치 않으면 취소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로서 끝내고 오늘부터 좀 웬만하면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는 그러한 공부 또는 연구, 만남을 가지고자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겨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9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제가 부득이 수정사항을 교수들 지시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강의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한민족 통일론 강좌 2의 4, 오늘 2의 4, 다음 주 2의 5, 그 다음에 2의 6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뒤에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전자칠판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포맷에 또 새로운 흥미로운 강의를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제 부족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봐도 몹시 부족한 강좌였는데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참신하고 더욱더 아주 정말 보람 있고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강좌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 주권을 즉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 또는 우리의 공급자, 감독자, 심판자인 절대자, 영어로는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절대자와 인간의 관계를 수립을 해야, 그래서 그 절대자와의 올바른 관계 수립이 우리의 인간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필수적인 거, 또 세 번째 필수적인 거, 네 번째 필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인간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제가 좀 음성을 지난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하이퍼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좀 본심을 앞두고 몹시 긴장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귀에 거슬리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목소리를 이렇게 낮춰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인 것은 우리는 물질적 조건의 모든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을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으로부터 빼앗고 억압하는 거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수단이 없이 우리는 우선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다른 생활 조건은
헛된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필수적인 것은 우리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저지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은 사회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로부터의 간섭이나 강요가 없이 궁극적인 자유가 그것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사회나 국가는 모든 개인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래서 사회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사회의 전체적인 복리를 위한답시고 개인들의 통일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필수적인 것은 모든 개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공적인 일꾼들 또는 공적인 관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비록 쪼개진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들만의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올바르고 좋은 정보와 문화적 교양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이성적 힘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불합리성과 이념적인 독단으로부터 탈피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자,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수적인 조건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질적 조건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 사회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는, 즉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거주할 집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후손을 또 생산해서 우리의 뒤를 이 땅에서 이어갈 그러한 자손들을 뒤에 남겨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조건은 물질적 조건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실 현대 복지 사회가 이런 물질적 조건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각 구성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서구 복지 사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정강 정책을 거의 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그 그 조건에 대해서 평등하게 모든 그 생활 기반을 아주 최하층민부터 최상류층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꿈꿔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적 조건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마르크스적인 또는 레닌주의적인 그러한 스탈린적인 또는 모택동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폭력적 프로레타리아의 폭력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프로레타리아가 획득하고 계급의 독재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한다는 이상, 즉 공산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하고, 설령 공산주의 국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시 또 계급이 생겨나고 노동계급과 지배계급의 분화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공산주의의 이상은 글자 그대로 이상으로 끝났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단히 유럽의 그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그 최빈민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등급을 나눠서 무슨 기초수급자 수준, 또 그 위에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저히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정책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 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을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우리의 생계를 보장받는 방법은 국가가 너희들 요거 줄 테니까 요 정도만 먹고 최소한도 굶어 죽지는 말아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15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서 4명의 생계는 뭐 밥은 먹을 수 있겠죠. 쌀도 아주 싸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주거 비용도 주고 뭐 또 의료도 보장해주고 이러니까 생계는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생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초호화 명품을 몸에다 치렁치렁 걸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값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의시되든지 뭐 이러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터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자리 보장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현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자유화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고용자가 마음대로 경영상 이익이 있을 때는 마음껏 고용했다가 경영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마구잡이로 자를 수 있는 막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서는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은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뭐 노조가 우리나라처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노조가 이제 거의 뭐 투쟁 내지는 무슨 어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막 그러한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광범위한 대사회적인 활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명망가들 또는 운동가들 중에는 그러한 그 좌파적인 어떤 노동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 사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에 끼쳤던 공헌은 우리가 10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회에 없었더라면 이 사회가 이만큼 군사 독재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정권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회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획득했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뭐 이제 임시직이지만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고용률을 높이는 일종의 임시 땜빵 미봉책 같은 그러한 경우를 써서 이제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핑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왔어요. 사회복지에 특히 고용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100만이 넘는 청년들은 지금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을 맞이한 60세 이상의 그러한 많은 지금 노년층이라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0대들을 노년층으로 취급하고 이제 뒷방에 골방에 앉아서 뭐 아이들이나 보라는 식으로 하는 이러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뭐 퇴직금을 가지고서 뭐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고 거의 망하는 퍼센테이지가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차리고 뭐 등등 창업을 해도 뭐 되질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들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당했던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은 도무지 이게 해결될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HC의 그 국민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자라는 식으로 뭐 수십 년부터 그런 주장을 그분은 해오셨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재의 여당이나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된다. 뭐 50조를 줘야 된다. 100조를 줘야 된다. 그러한 돈을 무차별 살포하는 식의 그러한 기회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뭐 20만 원을 줬다, 50만 원을 줬다, 100만 원을 줬다. 그때뿐입니다. 사실 뭐 저희들도 다 받아본 적이 있지요. 소고기 한번 사 먹고 또 가족들하고 한번 외식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다 없어져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이 코로나로 강타당한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뭐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체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회평등은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 100여만 명이 이르는 청년들부터 노년층들 60대 이상 되는 노년층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인 머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굉장히 희박하죠. 예전에는 우리 시대에는 선생님 되는 것이 정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막말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사실 뭐 어디 초등학교 교사다, 어디 중학교 교사다, 어디 고등학교 교사다. 그러면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제 내신이라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스스로의 그 판단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지위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능력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뭐 대학 교수 못지않은 막 그러한 수입을 올리고 또 암암리에 또 뭐 과외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상당히 재산을 또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수많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열심히 대학교 4학년 동안 정말 뭐 열심히 스펙을 갈고 닦고 공부하고 뭐 토익이 뭐 900점에 800점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교원 임용고사에 합격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가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뭐 40명인지 30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학교를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소규모화하면 됩니다. 미국식으로. 미국은 학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5명, 20명, 뭐 좀 큰 반이 25명입니다.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국방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방비가 정말 우리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인적 자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아주 좋은 학교, 아주 소규모의 기족적인 학교들, 또 도서관들,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나라의 교육이 최고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교육 제도를 변경하고 또 교육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업체들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전제품은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그 능력들을 발휘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면 사교육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형화되어 갖고 공교육과 사교육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될 기회는 적고 사교육으로 몰린 또 학원 선생님들은 또 나름대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뭐 그 양반들한테 무슨 뭐 퇴직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양반들에게 이제 어떤 또 기회가 있겠어요. 그저 야교 강식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을 많이 긁어 모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몰락하는 뭐 이러한 야교 강식의 사교육 시장에서 몰락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는 그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정책적으로 머리들을 잘 쓰면은 그 숱한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고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례를 교육에다 든 것이지만 이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부가 정말 정책만 잘 개발하고 사회의 전체들이 컨센서스를 이룬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회가 없이 일할 기회가 없이 노동의 기회가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저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의 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으로부터 빼앗고 억압하는 거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잘 받는 정부가 세계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올해도 어마어마한 그 세수가 거쳐서 초과되는 세수가 거쳐서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들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정부에서 막 예산을 8천만 원 1억씩 막 갖다 남기고서 빨리 갖다 쓰라고 안 쓰면은 다시 받지 못하니까 막 이러한 학교들별로 그 예산을 쓸 방법이 없어서 어떤 학교는 양심적으로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도로 반납하겠다고 사정을 해도 반납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게 얼마나 코믹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입니다. 폭력의 수단이 없이 우리는 우선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균등하게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물론 뭐 사회주의적인 이상입니다. 평균적 삶.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산다. 근데 평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니거든요. 또 인간의 욕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0억이 있어야 좀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난 1억만 가져도 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난 1억이 없이 빈손이라도 그냥 세 끼 밥만 먹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최소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필수적인 것은 우리는 자기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균등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흑수저니 흑수저니 은수저니 무슨 뭐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물론 뭐 삼성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주식을 또 증여받고 물론 거기에 상당한 증여세를 냈겠습니다마는 또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뭐 또 경영을 하는 것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또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단 한 푼도 없이 그저 빚만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2살짜리가 아버지가 빚을 신용회복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2살 먹은 철부지가 아버지의 모든 빚을 다 떠맡았다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려면은 우리 각 개인이 어떤 그 능력 발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가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저지되거나 억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삶, 또 사람의 자아 실현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불법이 아닌 이상, 또 사회의 윤리 도덕상 지탄받지 않는 이상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이 한창 때는 세계의 금융허브로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홍콩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세계를 정말 누비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죠? 뭐 도심부터 시작해서 소림 축구로부터 진짜 성령에 나왔던 그 취권이 이게 다 홍콩의 자유로웠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홍콩을 접수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탈출했고, 홍콩의 자유가 없어지면서부터 그러한 문화는 이제 씨가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죠. 자, 이제 거기 7번째, 어떤 의미에서 사회로부터의 간섭이나 강요가 없이 궁극적인 자유가 그것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사회나 국가는 모든 개인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니까 개인은 사회성이 있지만 동시에 개별성, 영어로는 이걸 individuality라고 하더라고요. individuality, 개별성이 있는 것이 개인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다 고독성이에요. 한마디로 다 각자의 자아가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을 때는 전체 속의 하나 부분이지만 개인 각각을 놓고 볼 때는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아주 존엄한 그 주권, 즉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인정해야지,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이 희생하라, 사회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사회적인 전체의 복리를 위한답시고 개인들의 통일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 파시즘적 국가들의 그러한 모토입니다. 개인의 통일은 전부 국가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개별성이 억압당하는 국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누구나 존엄한 하나의 우주이고, 개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엄한 주권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4번째 필수적인 것은 모든 개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공적인 일꾼들 또는 공적인 관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판단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투표권을 가진 자유민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뽑힌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악한 지도자가 뽑히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봅시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인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번째 시간인가요? 개별적 투표는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비록 쪼개진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들만의 권리를 중시해야 합니다. 유권자라는 사실에 자기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 국가의,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올바르고 좋은 정보와 문화적 교양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이성적 힘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불합리성과 이념적인 독단으로부터 탈피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가야 할 길입니다. 민주시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확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국가나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평상시부터 그 시민이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학,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성적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교양을 갈고 닦아야 하며,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독단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세뇌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 이것이 자신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투표이다라고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확한 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D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